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종고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 채용이 거의 다 끝이 나고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벌써부터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취업 박람회가 오전 일찍부터 열렸는데 굉장히 많은 취준생들이 몰리면서 그 열기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취준생들의 열기가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취업 정보를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일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또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취업 정보 가득 담았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숨겨진 강소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채용 정보를 쏙쏙 뽑아가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은행권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은행권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떠오르는 젊은 피이시고 갈수록 훈훈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 RM 더 빅스터디 이건 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너무 멀끔해지셔갖고 맞아요. 예전에 그 장발 어디 그때도 갔나요? 굉장히 매력이 있으셨지만 예. 이 코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RM으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부담돼가지고 계속 짧게 짧고 있어요 머리를. 뭔가 옷도 굉장히 멋있게 입고 다니시고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핸드폰도 2개라서 연예인병에 걸리신 게 아닌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연예인병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이고. 잡정보센터의 아이돌. 멋진 저희가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은행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 건쌤이 우리은행 맞아요. 출신이시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편인가요, 실제로? 실제로 많죠. 이제 은행권 공통적으로 다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시중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가리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중은행들 좀 4개 총 시중은행이라고 치면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이렇게 치면은 규모도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뭐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의 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급여적인 측면도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약간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어야만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은행을 가게 됐을 경우에 다른 기타 산업군보다는 좀 더 나은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은행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은행도 꼭 가보고 싶은 은행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진행됐던 우리은행 채용 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면접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네. 면접? 네, 진행 지금 현재 중이죠? 1차 면접, 예, 어. 1차 면접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되는 게 지금 1차 면접이고 킨텍스에서 현재 일산에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면접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인성검사나 2차 면접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앞단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이 각각 5월 15일, 5월 18일에 이루어졌었고 이 1차 면접 마감 이후에는 이제 인성검사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2차 면접이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건강검진이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면접 보고 계신 분들 잘 보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일정을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5월 18일에 필기를 봤네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 좀 어떻게나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은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어떤 유형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가 조금이라도 근데 어필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공고에 그 내용이 자세히 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 하반기랑 동일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CS와 그리고 경제, 경영, 상식 이 파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교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교시는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가 이루어졌고 2교시에 이제 일반 상식 및 경제, 경영 그리고 직무 역량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CS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력 이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제시된 문제마다 20문항씩 출제가 됐고 분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상식의 경우에는 실제 제가 느끼기에도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제 투자론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채권 수익률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시스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측면의 문항이었다고 한다면 로열티 관련된 문제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은행은 설립된 지 올해 몇 주년일까요? 제가 알아야 되나요? 그렇죠. 예. 아까 칠하시네요. 우리은행 한 50년? 120주년. 어머! 네. 엄청 오래됐네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고 방금 비슷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시험 보면서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의 합격자는 어느 정도가 선별이 되고 남은 일정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일단은 필기 지금 현재는 면접 진행 중이니까 필기 이제 결과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은 사실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력만큼의 답변이 나오는 거고 높은 점수 순으로 가중 평균을 내서 일정 배수 이상이 면접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면접 이후에도 당연히 거기서 이제 일정 비율만 사실 2차 면접에 가는 거고요. 이게 되게 취준생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 카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사실은 우리은행 하면은 타노스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전형이 진행될 때마다 네네. 절반 이렇게 진행된다고. 어머.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면? 네, 실제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면접 이후에도 사실은 또 이제 2배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 파트에서 사실은 필기 전형이 시비가 많이 엇갈린 것이 사실이에요. NCS의 경우에는 공부를 미리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네. 상식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넓었어요, 사실은. 투자론 이런 것들 사실 공부해서 시험 볼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비는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교황 이제 비밀 회의 기구 콘클라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최초의 국립교육기관 태학이라든지 이런 질문까지 나와서 사실은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저는 막 퀴즈쇼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요. 문항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1차 면접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뭐 필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면접 집중해가지고 2차 면접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건쌤도 이제 우리은행 들어갈 때 필기 시험을 보셨나요?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인적성 고사였지 이렇게 NCS나 그런 고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또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 전형의 그 합격자 폭을 확 줄여가지고 오히려 서류가 좀 어렵군요. 서류가 어렵고 면접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지금은 서류가 좀 쉬운 반면 필기고사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타노스급이라는데 결국엔 또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텐데 하반기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작년과 뭐 아니면 혹은 이번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랑 다른 점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은 채용 전체적인 사실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일단 규모가 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의 그런 채용 지금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필기 준비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서류 전형에서의 합격자 폭은 상당히 넓혀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정에서 조금만 열심히 해놓고 나면은 웬만하면은 1차적으로 통과하실 거예요. 하지만 NCS 전형이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시사상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모가 너무 크고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필기 잡혔을 때 공부하는 거는 너무 턱없이 양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필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채용 직군이 더욱 더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일반직으로 해서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을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뽑았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일반직이랑 그리고 일반직을 개인금융이랑 기업금융으로 나눠서 뽑았거든요. 그리고 또 IT랑 디지털도 작년 하반기까지는 IT/디지털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IT 따로 디지털 직무 따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9개의 직무로 나뉘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눈치 게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디를 지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무는 앞으로 은행권에서 더욱더 세분화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단순히 은행원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직무의 지원자로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은행 상반기 채용이
다른 은행이나 뭐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약간 늦게 한 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채용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나더라도 후에 나중에 이제 얼마나 더 뽑아야 될지, 그리고 이게 1년간의 단순히 그런 채용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이 향후 3년간, 5년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왜 늦었지라고 얘기하는 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필기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오히려 면접이 지금 우리은행보다 더 늦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신한은행은 마지막으로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면접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오히려 더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클 거예요. 국민이라든지 하나은행 이런 부분들은 채용을 안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대감을 하반기에는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 상반기 직무 채용에 있어서 상반기를 떠나서 우리은행이 직무를 뽑을 때 약간 세분화해서 뽑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기조가 쭉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사실은 이 기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은행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죠. 단순한 입출금이라든지 통장 정리라든지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오스크 개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단순 업무가 줄어드는 거지 더 복잡하고 지속성 있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은행원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6대 경영 전략이라고 해서 고객 중심 마케팅 강화, 금융 명가, 지배력 확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최강의 리스크 관리, 글로벌 시장 재패, 디지털 혁신 주도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이게 6대 경영 전략인 만큼 확실히 은행 안에서도 리스크 전략이라든지 글로벌 전략이라든지 디지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카드 대부분 다 있을 거고요. 적금 대부분 다 있을 거고요. 예금도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AI 4차 산업혁명 도입해가지고 시스템만 설계해놓고 인력만 줄인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올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되고 기존의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인재 구성 툴을 조금 더 전문화되고 특화시켜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잘해서 탄탄하게 좀 국내 시장도 가져가자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은행의 의사이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중은행에도 전파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입 행원들이 채용이 되면은 뭐 바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뭐 최강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투입이 되나요? 그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저도 뭐 사실은 은행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은행은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연수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창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은행원 PB 하고 싶다, WM에서 일하고 싶다, IB 하고 싶다, 기업금융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면 제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부터 해요. 다 압니다. 은행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일을 한다고 치면 너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능력 자체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바로 경력직을 뽑으면 되지 굳이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안에서는 이렇게 직군별로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앞으로의 전문성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점 발령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점 발령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연수 과정을 통해서 IB라고 한다면 IB 관련 연수, WM이라고 한다면 WM 관련 연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그 전문성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향후 2, 3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직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 그 채용 공고 잘 읽어보면 부문별 합격자는 해당 인력 풀로 구성되며 일정 기간 영업점 근무 후에 양성 과정 및 선발 과정을 거쳐서 관련 부서에 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이 메이시나 봐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편도가 아, 부어 있는 진짜요? 상태예요. 그래서 아. 말을 길게 하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변명은 되게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건쌤이 지금 면접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위주로 한번 경쟁률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류 경쟁률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 채용 규모 자체가 뭐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은 좀 나중에 뜨지 않았냐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나중에 뜨는 덕분에 여기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채용 규모 자체나 그런 경쟁률 자체는 하반기 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규모 자체도 작년이랑 비슷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직군이 되게 나뉘었잖아요. 9개 직군을 나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눈치 게임이 훨씬 더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에 WM 지원했다 떨어졌는데 이번엔 그러면 개인금융 지원해볼까? 기업금융 하고 싶긴 한데 아이비가 더 땡기는데 이렇게 하면서 눈치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그런 직군별로 경쟁률은 서로 상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류 붙은 분들의 특징이랄까요? 뭐 평균적인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부분은 굉장히 특별해서 뽑혔다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분석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네. 대상으로. 근데 이제 누구는 어학 점수가 있고 누구는 어학 점수가 없고 누구는 자격증이 있고 누구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70% 이상의 학생들이 어학 점수를 기재를 했었고 네. 70% 이상의 학생들이 자격증상에 기재를 했었던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측면에 있어서 그런 로열티라든지 능력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합격생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그런 직군별로 나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측면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라는 것을 정말 잘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순히 은행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행원 안에서도 PB가 희망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노력을 했다. 기업금융을 희망한다. 그걸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측면이 자기소개서 및 자격증 측면에 있어서 드러나는 친구들이 서류에서 확실히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자소서 전략도 한번 짚어봐야 할 텐데 이번 상반기의 자소서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나요? 무난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난이도 자체가 특별하게 바뀌어 있는 문항이 나온 측면이 아니라 일단 600자밖에 안 됐어요. 1000바이트 이하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막 글자를 구구절절하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막 글 쓰느라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원이 되고자 한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을 써라고 한 것들은 사실은 은행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했던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은 금방 작성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자소서 중요도가 많이 낮아져서 혹시 여기에서도 그 절반이나 그러나요? 사실 절반 이상은 아니고 절반 정도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몇 명이 서류 전형을 지원했다라는 네. 얘기는 없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대략적으로 한 시즌에 3만 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면접장에 가는 규모도 사실은 많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규모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은 서류에서 면접 전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절반 이상인데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 필기에서 1차 면접을 가는 그 순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1배수 이상, 그러니까 2배수, 2배 정도를 떨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노스라고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면접, 지금도 치르고 있는 면접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1차 면접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겪었던 면접과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진행 중인 면접이 매우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은행 또한 하루 종일 보는 면접이 주류였거든요. 기업은행처럼. 네. 근데 기업은행은 심지어 합숙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합숙은 아니고 그냥 하루 네, 종일.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보는 면접이었는데 네네. 그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원자의 좀 내밀한 이야기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측면도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못 보여줬던 그냥 말만 잘해서 했던 면접과 다르게 행동으로서 좀 더 그 은행원으로서 협동심이라든지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컴팩트하게 바꾼 것이 이번
상반기 우리은행 면접의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불필요한 면접 전형을 다 배제한 채 인성 면접, PT 면접, 그리고 협상 면접, 그 전략 마케팅 면접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진행 사항으로 확실하고 간결하게 평가하자. 이 측면이 강했다라고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전형간에 아무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이름, 나이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만약에 어디서 특정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면 그 해당 인턴에 했던 회사의 이름까지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를 뭘 보고 평가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실제 농협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면접 갔던 친구가 지금 현재도 우리은행 면접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상반기 겪으면서 가장 어려운 면접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저께 뱅쌤과 그리고 어제 민혁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면접이 조금 길게 진행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취준생들에게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짧게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건지 권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짧게가 확실히 낫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소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 그래도 빨리 평가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은행 입장에서는 길게 평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10분만 대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정말 은행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친구인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단순히 말을 잘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친구와 같이 함께 장시간 있어봤을 때 괜찮은 친구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취준생 입장에서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 그렇고 은행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 지향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인 만큼 그렇게 개인의 성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면접이 최고의 면접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전략적으로 영업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을 잘하고 그리고 단시간에 좀 돌파를 해야겠다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시간 면접이 좋을 테지만 내가 말을 그래도 남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내 매력은 함께 있을 때 좀 더 잘 드러나고 적극성이 좀 더 그때 활발하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긴 시간의 면접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긴 시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면접 유형별로 취준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면접 전형 자체가 지금 인성 면접, 그리고 PT 면접, 그리고 전략 마케팅 면접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 인성 면접, PT 면접은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일단은 개념은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네. 인성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인성 역량 면접, 즉 면접관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화하듯이 면접을 보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블라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 못하고 학교도 얘기 못하고 전공까지도 얘기 못하고요. 나이도 얘기 못하고요. 뭘 심지어 내가 어디서 인턴 했는지도 얘기 못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막막해 하시는데 네. 이번 상반기에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다 경험 질문 위주로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이 신경 써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한 경험이 있나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 위주의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생각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측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자소서를 쓸 때 경험적인 것들을 많이 어필 안 하고 600자만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대충 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경험들을 그때 했던 생각들이 왜 했는지 어떤 생각들이 중심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미리 대비해 놓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접은 대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첫날이랑 둘째 날, 셋째 날 갈 때마다 좀 그 난이도가 너무 상이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은행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시사상식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도 은행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분 동안 진행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준비 시간도 주어지고 관련 자료도 제공됐지만 관련 자료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본인이 발표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 발표 내용에 있어서 은행의 대응 방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면은 18분 동안 할 얘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30, 40대 직장인들의 유치 방안이라든지 혹은 시니어 고객 유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제 나왔던 질문이고요. 실제로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해외로 그 배당 나갈 때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외화 유출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우려가 있다.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 중소기업자들한테 어떤 상품을 추천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이것을 금융과 연결지어서 시장과 연결지어서 냈던 문제들까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행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도 많이 보시고 신문도 많이 보시면서 그런 시사상식이나 이슈도 캐치해놓고 그에 따른 은행의 전략이나 대응 방안들도 한두 개씩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마케팅 면접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거는 기업은행의 협상 면접과 우리은행의 RP 면접을 짬뽕시킨 느낌이에요. RP 면접. 네, RP 면접이라고 해서 세일즈 면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상품을 파는 거죠.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진짜 말 그대로 팔라 그랬어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체크카드 팔아봐라. 네, 팔아봐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협상 면접과 합쳐서 우리 조원들이 면접관한테 이런 상품을 어필하는 와중에 다른 조원들도 비슷한 상품으로 면접관한테 어필해서 둘 중에 한 팀이 선택받는 그런 과정을 평가하는 면접이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대비한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혼자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를 이뤄서 토론도 많이 해보시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 해보시고 실제 영업 지점에 가셔서 은행원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도 캐치해 보시는 거, 이 세 가지가 반복됐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RP 면접 별거 없어요. 은행원이 결국에는 영업하는 방식이 여러분들한테도 드러나냐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 플러스 은행에서 하는 영업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해 놓으시는 것이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인성 면접, PT 면접, 전략 마케팅 면접이 오늘 1차 면접에 다 네, 다 하는 들어갑니다. 거죠. 한 3-4시간 안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단 컴팩트하고 타이트하게. 빡세게 네, 짧은 빡세게. 시간 안에 끝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이제 인성 검사하고 2차 면접까지 가는데 2차 면접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임원 면접으로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보통은 은행 본사를 가서 많은 임원분들 그리고 외부 이렇게 면접관들 분들 앞에서 단체로 들어가서 보는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1차 면접과 다르게 뭐 PT 면접이라든지 뭐 그런 역량 면접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인성 면접 중심으로 물어볼 거고 굉장히 단시간에 컴팩트하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좀 자세를 보일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그거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신입들한테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한테 바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공손한 것과 적극적인 것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임원들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신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보는 시야의 차이가 뭔지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무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는 이 친구가 내 옆에서 우리 지점에서 실무 역할을 잘할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가 중심의 평가 요소라고 한다면 임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바랄까요? 네, 맞습니다. 임원들은 여러분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것을 확정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 방향을 갖고 있고 우리은행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그에 따라서 같이 갈 만한 사람이냐 함께 할 만한 존재냐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역량이 있냐 이것들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고객 응대력이 좋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습니다. 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노력들과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임원 면접에서의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1차에서도 인성 면접이 있고 그 뒤에도 인성 검사가 있고 임원 면접에서도 좋은 그 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거든요. 뭐 배려하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지 특별한 키워드가 있으면은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게 모든 은행에서의 현장, 그 영업점 헌장이라든지 혹은 인재상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인재상, 영업 헌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자소서에 녹여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 단어에만 몰두하는데 왜 그 단어가 중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원으로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직 신뢰라든지 인재 제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직 신뢰라는 단어가 은행원으로서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그 은행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거래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신뢰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이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은행은 이렇게 고객으로서 믿음을 얻어서 예치금을 확보해야지만 결국에는 여신이라는 것도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영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은행 영업의 근간에는 신뢰의 가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라든지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호흡을 같이 해서 이 신뢰가 지속될 수 있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런 인재상 같은 경우에도 인재상 자체 단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재상에서의 이해도와 그걸 위한 노력들이 어떤 건지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은행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쌤이 우리은행에 최종 합격한 인재셨잖아요. 임원 면접을 보실 때 나는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영업점에 있을 때 저한테 면접 질문을 하셨던 임원분께서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저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네, 저 왜 뽑으셨어요? 힘이 그랬더니 넘치네요. 아주. 아 그때 당시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두려움이 없어서 왜 뽑으셨어요? 했는데 내가 안 뽑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하신 것 같았는데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제가 주눅들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자세를 보여줬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영업점에서도 직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그런 이 어른들이랑 일하는 것과랑 다를 게 없잖아요. 임원들이라고 해서 혹은 면접자라고 해가지고 면접관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의 모습이 영업점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이 좀 좋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운이 좋게도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사상식, 지식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옆 지원자들한테는 저도 모르는 그런 경제 상식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큰일 났다, 이번에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는 게 여쭤보셔서 그건 제가 알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그걸 아마 좀 좋게 봐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얘기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차 면접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상품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면접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늦지 않게 상품 공부는 미리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임원 면접 갈 때 할지라도 지식 안 물어보겠지라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필기 준비하듯이 그래도 시상식이라든지 이슈 부분은 꼼꼼히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공부했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지식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평가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은행원을 대비하시고 필기를 통과하셨을 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모르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확실치 않거나 걱정이 돼서 그렇지 이게 맞을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게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아는 척하지 말라. 일단은 겸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조금은 떨려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바를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도가 훨씬 더 좋은 신입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 완화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양적 완화는 그냥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양적 완화는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좀 노력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친구가 그래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기존은 있네.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쌤이 하시면서 약간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굉장히 오늘 또 적극적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 신의 한 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영업을 잘할 사람만 지원해야 되냐. 특히 영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남자를 선호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진짜 네. 많이 해요. 근데 일단은 이 방송을 남자분들도 보겠지만 여성분들도 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성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55.7%를 여성을 채용했어요.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6.7%를 여성을 늘었네요.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은행이라는 곳이 단순히 영업 현장이라고 해서 남자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꼼꼼하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져 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행원으로서 평가를 하는 기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 은행원 먼 길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통적으로 은행이라고 한다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뽑기 때문에 능력으로서 은행원으로서의 노력들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RM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국내보다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입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전담 매니저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 사항이고 6개월 이상의 공공기관 사업 시행 경력자 및 업무 관련 자격증인 워드 프로세서, MS 오피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요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권역별 청년 참여자 관리, 청년 및 사업장 교육기획 수립 운영, 청년과 사업장 매칭 관리, 현장 점검 및 우수 사례 발굴, 행정 업무 지원 등 사업 운영 총괄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2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문과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전담 매니저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입니다. 강릉시 지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기록관리학 전공자 또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자, 기록물관리 전문위원 시험에 합격한 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공공부문 기록물 관리 및 총무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문과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고요. 기록물 관리 행정직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설정숙 김치본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현재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식품 관련학 전공자로 경력은 무관하나 영양사 또는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식품 품질관리 경력, 햇섭 유경험자도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경력자의 경우 연봉 협상도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6월 7일까지입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으로 품질관리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마감일 잘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특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는 신용은 나의 재산, 4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5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또 커플룩을 맞춰 입고 오셨고. 네, 맞습니다. 봄이네요. 의도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도했으면 세미 씨가 의도했겠죠. 네, 맞아요. 제가 그쵸? 의도했어요. 네. 의도하셨죠? 네,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서로 다 당황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수쌤, 저희가 예전에 대학원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네. 지금 뭐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 제일 싫을 때잖아요.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밤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쓰긴 했는데. 마지막 학기 그렇죠. 신 거죠? 네, 8월 졸업.
네, 8월 졸업이고요. 좀 매일 어제도 새벽 3시에 자고 계속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밤새 쉬느라 놀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놀 때만큼은 문수쌤도 인싸라고 들어서 이게 또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병주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문수쌤이 약간 뭐 인싸 이론? 이런 거를 들고 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주말에 제가 그 인력 개발 학회라고 학술 대회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회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높으면은 이제 이제 그 발표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딱 듣자마자 저는 이제 병주 콘서트 막 생각나면서 이거 방송에서 써먹으면 괜찮겠구나. 네, 이랬죠. 알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거죠? 그게 실제로 뭐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제 사회적 유능감을 이제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게 인싸예요?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중요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회피 목표 지향성이라 가지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저는 그쪽에 더 가깝더라고요. 요거를 또 이론으로 들으니까 좀 배워보고 싶네요. 진지하네요. 인싸 얘기만 해도 30분을 채울 것 같지만 그래도 문수쌤이 준비하신 히든 챔피언 기업 어디인가요? 네, 오늘 이제 그 소개해줄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은 이제 주식회사 ENF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일단 이름은 굉장히 이과적인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재료 및 이제 정밀 화학 제품 제조업이 주요 사업인 회사인데요.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제조 공정 화학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컬, 화인 케미널, 칼라, 페이스트 등 이제 전자 재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한국 알코올 이제 산업 그 주식회사 계열사이고요. 2000년에 이제 설립되었고 2009년에 코스닥 상장되었고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52주째 신고가 경신이라고 하는 뉴스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부속이나 소재에 대한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프로세스 케미컬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랑 이제 디스플레이 핵심 제조 공정 화학 소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신너, 박리액, 식각액, 현상액, 세정액 등이 있는데요. 화학 용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너의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신너 재생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신너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소비량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인 케미널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용 원료를 말하는데 이 포토 레지스트라는 거는 이제 디램 같은 이제 고체 전자 소재를 만들 때 특정 패턴을 이제 만들기 위해 리소그래피라는 공정 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페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컬러 레지스트 이제 주 원료이고 우리 그 TFT LCD의 색 표현 품질에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한국 시장의 성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만큼 주요 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힘든 분야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술력만큼은 최고인 것 같고요. 산업 내에서 순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산업 내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6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9위였고 2017년에는 8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네. 정말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히든 챔피언스 기업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규모도 꽤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직원 수는 이제 370명이고요. 본사 및 이제 연구소, 공장 등 합쳐가지고 국내는 4개 지역에 있습니다. 용인의 본사와 이제 연구소가 있고요. 울산 공장 및 연구소, 아산 공장과 천안 공장이 있고요. 중국 현지 법인 설립하여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데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카테고리는 이제 기술력 그리고 이제 우량 매출 챔피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력은 저희가 이미 검증이 된 것 같고 매출도 차근차근 순위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우량 매출 챔피언이라고 문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매출액이 바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매출액은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254억이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356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90억이고요.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2017년도 대비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뭐 우량 매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결과를 이루기까지 이 기업이 걸어온 연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ENF 테크놀로지는 국제화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입니다. ISO 9001과 환경 경영 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을 하고요. 2005년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획득과 함께 첨단 기술, 고도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2년 뒤인 2007년에는 모범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고요. 2009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또 2013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히든 챔피언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었고요. 2014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거래소와 같이 3년 연속으로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년 연속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6년에는 2억 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중국의 주하이에 있는 ENF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했고요. 같은 해에 미국의 ENF USA 홀딩스를 설립을 합니다. 꾸준한 성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굳건하고 굵직한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의 연혁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19년 동안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채용 중인 ENF 테크놀로지의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졸 초임의 경우는 티어 포털 기준에서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평균 연봉은 다트에서는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졸 초임 연봉이 2,700이라서 약간은 실망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이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뒷받침을 하고 남습니다. 예. 정말 복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복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즐거운 일터라는 카테고리로 리플레시 데이, 패밀리 데이 그리고 그런 휴가와 조기 퇴근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콘도 및 숙박시설 지원, 우수직원 해외 연수 및 장기 근속 휴가 및 휴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로는 사내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체 상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는 기숙사 및 사택 제공,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랑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경조금 및 경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성과에 따른 차등 인상, 성과급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직무 발명, 고성과제에 대한 다양한 포상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한 업무 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채용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ENF 테크놀로지는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상반기 각 부분 신입 및 경력 모집 채용 공고랑 그리고 생산 보조 신입 사원 모집으로 이렇게 2개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는 중앙연구소 연구팀, 그리고 연구보조 사원 채용, 그리고 품질 분석 보조 업무 담당자 채용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금일 방송에서는 상반기 각 부분 신입 및 경력 채용 공고 위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부문은 기술, 그리고 환경 안전, 생산 운전, 품질 분석, 생산 보조가 있고요. 공통 작업 요건에서 유의해서 볼 점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경우 4.5에서 평균 3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은 5월 31일 금일 자정까지고 자세한 식으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자세한 채용 부문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ENF 채용 공고는 경력직과 신입 2개씩 또 신입 계약직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모두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경력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부문인데요. 업무는 신규 공장 건설 및 공정 개선을 담당을 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과 화학공학 전공자 그리고 화학 공정 및 반도체 관련 케미칼 4년 이상의 경험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 부문인데요. 공장 내 환경
건강 및 안전 관리를 담당을 하고요. 학사 이상의 학력과 대기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5년 이상 관련 경력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경 안전, 또 화학 전공자, 안전 및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신입 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운전 부문인데요. 화학제품 제조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와 공과 계열 전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분석 부문입니다. 화학제품 분석 장비 조작을 담당을 하고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의 지원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관련 경력자와 화학 계열 전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 계약직 채용 보겠는데요. 생산 보조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단순 기능직 생산 보조원으로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이때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수쌤이 채용 절차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채용 절차는 이제 서류 전형, 인성 검사, 그리고 실무진 및 임원 면접 전형, 그리고 건강 문제는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여타 다른 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문수쌤이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성장 가능성입니다. 반도체랑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소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전자 소재나 이제 용액을 필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있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높은 경쟁력입니다. 폐액은 이제 회수해가지고 정제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 수급과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도 확보했고 해외 진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금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벤져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코너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